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헌법이 뭐냐, 우리 사회가 우리들이 이 뭐 토끼처럼 생겼는지 호랑이처럼 생긴지 모르는 이 땅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하는 가장 뚜렷한 틀이 헌법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그걸 헌법 애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그거는 뭐 국민 의례도 아니고 태극기라는 저 종이 저 천이 아니죠. 저기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것이거든요. 그 어떤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헌법에 담겨 있는 거죠. 헌법에 있는 어떤 우리들의 가치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건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이제 뭐 촛불 탄핵 해가지고 그 현대사가 한번 요동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 개정하겠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국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지방자치를 한번 좀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머리 회전.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놀이인데요. 변기로 하는 사자성어 한번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조금 냄새가 나는 것이긴 한데요. 변기에 100원짜리가 빠졌으면은 저기 글자를 모아가지고 사자성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기에 100원짜리가 퐁당 빠졌다. 이제 요거는 첫 문제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태연자약이죠, 그죠? 무슨 100원 가지고 무슨. 근데 5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조금 아깝긴 해도 뭐 내 품위에 500원 정도야, 뭐 그렇죠. 10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좀 아깝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도 1000원짜리 때문에 변기에 손을 넣겠냐, 막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은 5000원짜리겠죠. 예. 네. 담배 한 갑이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뭐 이거는 그 큰일 나는 거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10,000원짜리가 빠지면요, 하루 용돈이 날아갑니다.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2판 4판으로 되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야 되죠. 이제 금반지가 빠졌어요. 요즘 금반지 한 20만 원 하죠, 그죠? 뭐 죽기 사기죠, 그죠? 아유, 수고했습니다. 근데요, 돈이 아니고 내 권리, 내 생활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헌법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나라, 이 정부 하에서 살아가는데, 또는 이 구청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했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또는 구청으로부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조금 가깝게는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고요. 멀게는 뭔가 하여튼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00원에서부터 금반지까지의 그 어떤 나의 태도 중에 어느 한 부분일 겁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첫머리부터 조금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헌법이라는 이야기는 참 자주 합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뭡니까, 심심하면은 그 뭡니까, 그 이번에 뭐 그 수사권 조정하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또 그랬잖아요.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 민주적 원칙, 이게 전부 다, 또는 국민의 인권, 이게 전부 다 헌법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헌법이 뭐냐,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될 건데요. 헌법은 저렇게 구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헌법 안에는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가 무슨 100주년이죠. 무슨 100주년입니까? 그 이제 3.1운동 100주년이고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100주년입니다.
거기 보면은 임시정부가 만드는 임시 헌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1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렇게 못 박아둬요. 지금 현행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나라, 이 땅에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 그 국가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은 임금님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들 것이야.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 간단한 문장 안에 다 담아놨거든요. 바로 그렇게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뭔지, 우리나라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를 지향하고 뭐 평화를 지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기본적인 가치, 그걸 선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가 있으면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국가기관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맨날 기껏 뽑아놨더만은 한 달에 1,100만 원씩 가져가면서 일도 안 하는 국회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재미있게요.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국회 대통령 법원인데요. 우리나라는 국회 정부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부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법원이 있고 또 이제 답답하면 쫓아가는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또 하나 참 다른 나라는 참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새끼손가락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선거를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그걸 헌법에다 박아가지고 선거 좀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똑같이 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5개 국가기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국회는 뭘 하고 대통령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그게 이제 국가의 문제, 국가기관의 설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는 헌법 그러면은 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길게 보면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가까이 보면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이제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냐? 사실 2차 대전 치르고 나서 세계 인류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 이제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도살하다시피 했잖아요. 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유대인들 모아놔놓고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인간이 하는데 보니까 국가 이름으로 하거든요.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히틀러가 그 이제 제3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죽입니다. 그럼 국가는 과연 뭐냐? 이 고민을 하죠. 그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게 국가라는 거는 그 자체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수단이다. 국민은 국가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그걸 고민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에 적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거를 UN 같은 세계 그 기구들에서는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헌법 안에서는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뭔가 의무도 지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거, 기본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요소죠. 원래 옛날에는 이게 헌법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오면서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안 하는가, 이게 더 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가면은 맨날 싸우는 게 내가 뭘 국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해주더라, 그래서 국가가 나쁜 놈이야 하고 싸우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헌법 문제로 되는 겁니다. 대충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간단한 헌법이에요. 물론 일본 헌법은 더 간단하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은 130개 조문이거든요. 전문이 있고 130개 조문이 있고 부칙이 있고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에 관련된 거는 보통 이제 총강 부분에 있고요. 1조에서부터 9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권리나 의무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10조에서 39조까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가기관이 어떻고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법원은 뭘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따져볼 것이고요.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 나의 의무, 내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바로 그걸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다양한 국가기관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까지 이야기하면은 헌법의 기본적인 틀은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헌법 그러면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저는 이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로스쿨에서 1년 동안 빠지게 헌법 가르쳐도 선생님이 헌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공부 안 한 녀석이죠. 어쨌든 그런데요. 헌법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 헌법 문제였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거. 거창하게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가 패스트 트랙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실제 우리 생활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어떤 꼬맹이가 아저씨 나 당구 좀 칠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구장 주인이 그래 와서 쳐 그랬어요. 당구 신나게 치는데 구청에서 와가지고 너 왜 청소년을 미성년자를 당구장에 집어넣냐 청소년 보호법 위반해갖고 잡아 넣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구장 주인은 주인대로 애가 왜 당구장에 오면 안 되느냐 이 꼬맹이는 꼬맹이대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당구 치면 안 돼? 질문을 떠올립니다. 당구 치고 싶어서 치는 건데 왜 당구 치면 안 돼요 애들은? 지저분하고 담배 피고 또 도박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법이 그런 거야. 국회에서 나라님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입 닥쳐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국회가 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당구 칠 권리. 보통 이제 그걸 우리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문화향유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구는 체육이죠. 체육은 문화의 큰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야구, 축구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즐기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왜 국회가 그딴 법 만들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걸 막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쫓아갑니다.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든 거야. 헌법재판소 가만히 보니까 잘못 만들었거든요. 그래 네 말 맞아. 그러니까 너는 마음 놓고 당구 쳐. 그렇게 판결한 사건입니다. 과외하는 거 다 마찬가지. 또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저거 못하고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한국하고 북한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가요? 틀린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달리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워낙 별나니까. 근데 어쨌든 저런 거 나는 내 폼 나는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싶은데 그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래가지고 네 발 달린 차만 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잘못되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졌어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이 점에서는 좀 법이 이론적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책적으로는 그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못 달리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거 대마초 피면 왜 안 되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 이제 옛날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니 그러니까 또 국회에서 대통령 말 잘 들어가지고 가정의례 준칙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바꿔버립니다. 그래 놔놓고 예식장에 하객 들어오면은 잔치국수 한 그릇도 못 주게 만들어놨죠. 내 손님 내가 대접하는 거는 우리의 전통 미덕인데 왜 그걸 국가가 규제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기서는 이겼어요. 담배 피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자면 군대 가느냐 저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왜 군인은 군대 가가지고 그러니까 8시간 일하고 돌아오면은 내무반 군기 그래가지고 내무반에서도 고생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시키거든요. 근데 병장 월급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저 사건 나왔을 때는 그때는 10몇만 원 넘었을 때입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 맞춰서 희생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왜 나는 휴가 나오면은 맨날 집에 가고 엄마 나 용돈 좀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미안하다, 돈 없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세계에서 그래도 세계 경제대국으로 따지면 한 10번째 정도 되는 큰 나라거든요. 근데 아직도 60년대 같이 돈 없다 소리해요. 뭐 하여튼 뭐. 그러니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나라님이 하지마 그러면은 아무 군소리 없이 못하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님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할 거 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으면은 뭐 이래저래 주장을 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헌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나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할 때, 그랬을 때 헌법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헌법이라는 거는 뭐 생활 정치라고 적었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생활 헌법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다 있죠. 뭐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48년도에 그 유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을 하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롭다. 어느 하나도 그러니까 그 내쳐지거나 뭐 무시받지 않는 그런 사회.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진보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누가? 회원국들이, 이거는 국가죠, 그죠? 나라가 자기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으로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법은 헌법이기도 하고 법률이기도 하고 뭐 명령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2300개의 법령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헌법입니다. 19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헌법 전문에 맨 처음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헌법 전문 마지막인데요.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안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못 살고가 아니라 다 고만고만하게 잘 살고 고만고만하게 못 사는, 누구는 엄청나게 잘 살아가지고 오만짓 하고 누구는 뭐 내일 먹을 것 고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다 균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 약간 이 조봉암 선생님 상균주의를 담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좌파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뭐 그때는 이제 사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 요거는 조금 그 뭡니까 이 뭐 립서비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잘 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나라가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 목표는 뭐냐?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불안에 떨지 말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흐뭇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뭡니까 헌법 10조에다가 그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권리들을 국가는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최대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된다. 뭐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것만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그래서 저것만 보면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 이게 나라냐 못 살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문제는 이제 그런데요. 사실 거기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한마디 더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그 이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데, 그럼 민주공화국은 그럼 무슨 나라냐? 그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그냥 바로 설명을 안 하고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자주구리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들 어릴 때, 그러니까 70년대 뭐 그런 정도로 합시다. 5명이서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습니다. 4명이 나 짜장면 먹을래 그래요. 나머지 1명은 뭐 먹어야 됩니까? 꼭 함정에 빠져요. 옛날에는 짬뽕이 없었죠. 우동이 있었죠. 근데요, 그 당시에 4명이 짜장면 먹을래 그러는데 1명이 나 우동 먹을래요 그러면 이 사람 절단 나죠. 빨리 먹고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근데 2개를 시키면 하나 시킬 때보다 늦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한 팀이면 같이 움직여야지 시간 뭔데 딴 걸 먹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었죠. 그게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수파에 가담해야 된다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에 나는 우동 먹을래 이러면은 얘는 쟤 뭐야? 자꾸 그런 걸 반복하면은 그 이제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 식으로 완전히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왕따 안 당하려면은 눈치 안 보이려면은 먹기 싫어도 우동이 먹고 싶어도 짜장면 나도 먹을래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회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나라예요.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나머지 한 사람이 나는 내대로 살래 하는 것들을 너 그러면 안 돼. 나 따라와. 라고 윽박지르지 않는 사회. 다수가 소수의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사회. 나중에 어쩌다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가야 되겠지만은 그냥 그게 아니라면은 소수의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 그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가지죠. 우리들이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거. 그와 더불어서 네가 조금 별종이다 하더라도 또는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특별한 이유 없으면 내가 존중해 줄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그냥 그냥 다르게 살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패가면서 살겠다라든지 한밤중에 괌 재려고 살겠다든지 이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안 돼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줄게 하는 그런 사회. 그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또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할 때 그때 국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죠. 단순히 저 물건이라고 하면 좀 하고요. 이렇게 사태질해도 혼나죠, 그죠? 어쨌든 그게 아니라 저기에 담겨 있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라는 게 이제 헌법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 헌법은 좋은 양건은 다 적어놨어요. 국민이 주인이고, 그러고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싸움할 때 한참 싸우다가 어느 한순간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죠? 어느 때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하다가 내가 얻어맞을 것 같으면 한 발씩 물러가면서 법대로 하자, 나 법원에 갈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법치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힘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얻어맞지 않으려고 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라는 말은 대통령이 국민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관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 보고 당신들이 가진 권력을 네 마음대로 행사하지 말고 법으로 정한 대로 해라. 그래야만이 그 권력이 순화될 수 있는 거죠. 그 권력이 나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말하는 법이라는 거는 권력을 주는 법이 아니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바로 그게 지배하는 사회, 그게 법치 국가입니다.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법으로서 보호해 주는 나라, 또는 법으로서 국가 권력, 대통령의 권력이나 또는 검사의 권력을 통제하는 나라.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법치 국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치 국가라는 말은 이코로 해가지고 자유 국가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보장하되 법으로서 보장하는 나라죠. 이제 민주국가는 다수의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국가. 이거는 더 설명할 건 없고요. 여기 이제 사회국가라는 말은 참 이것 때문에 옛날 그 군사정권 때는 저것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교 앞에 맨날 형사들이 있었잖아요. 가방 들고 가면은, 야, 이거 가방 한번 보자. 삐라 들고 다닐까봐 그러는데요. 법대를 다니면은 참 골치 아팠던 게요. 보통 이제 노동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계법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보호자 대상 보호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 요거를 책을 두 권으로 나누기에는 그때는 너무 좀 이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한 권으로 뭉쳐놨어요. 그래서 제목을 사회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제 들고 가다가 이제 보자 그래서 보여주면은 탁 꺼내보고 사회법이거든요. 이놈 빨갱이 아니야 하고 막 폈어요. 저도 몇 번 얻어맞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회라는 거는 빨갱이 이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국가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시키는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지 먹고 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자기 혼자서 뭔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돈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게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국가가 대주는 거. 또는 몸이 안 아프고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전기 같은 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마련 못 하잖아요. 뭔가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전기줄이 있어야 되고 배선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 혼자서 못 하니까. 또는 교육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국민들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걸 보충해주는 나라, 그게 이제 사회국가라는 이름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독일 말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살겠다는 거, 이거는 참, 근데 진짜 좀 그래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쳐들어간 적이 없죠. 유일하게 쳐들어간 게 몽고군 내려왔을 때 몽고군한테 끌려가지고 일본 쳐들어갔다가 2번 망했던, 태풍 때문에 망했던지 그런 경험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 그렇고요. 침략 전쟁 하지 않겠다. 침략 전쟁 안 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일본은 모든 전쟁을 다 포기합니다. 일본국 헌법 구조에서 그래놨습니다. 메가드가 들어가고 너는 전쟁 못해. 무력도 가지지 마. 그래가지고 무기도 못 가지는 나라거든요. 원래는 요즘 자위대 해가지고 엉망이 됐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방어 전쟁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전쟁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다. 뭡니까? 남이 쳐들어오면 막는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그것도 못해요. 헌법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PKO라고 평화유지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저 동네 저 싸우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좀 말려야 되겠다. 말리려면 군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총독을 싸우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의를 하면은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필요하다면 전쟁은 전투는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말리아 갔었고, 저기 동티모르 갔었고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쳐들어가 박살낼 때 그때 가서 말렸거든요. 이라크는 그건 좀 잘못된 거고. 하여튼 그런 거. 문화국가는 뭐냐면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됐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한 번씩 극장도 가야 되고 뭐 방탄소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뭡니까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안 그래도 어제도 그 연극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 1년 정신없이 연습해가지고 한 달 공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 많이 왔네 털어보자 해보면은 털어가지고 그 이제 입장권 파는 거 그거 계산해가지고 분배 탁 하면은 호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오면 많이 들어와요. 100만 원으로 1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굶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연극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극을 포기하거나 굶어 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연극 구경 어디로 간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국가가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이루어지고 문화 공연들이나 생활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문화국가입니다. 대충 요 5가지인데요. 원래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48년에 만들 때. 뭐였겠습니까? 사실 이 문화국가는 이거는 80년도 그 80년대에 들어왔고요. 그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두환 체제 때 들어왔던 것이고요. 실제는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유진호 박사가 헌법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할 때 한참 보고를 하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말이 이 헌법안은 민족적 사회적 헌법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균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한민족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드는 법이었다. 그 이제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 실제 우리 헌법에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란 말 속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데요. 그 뭡니까? 요즘에 와서는 민족 이야기하면 참 구시대 유물 같은 취급을 해요. 그 뭐 요즘 같은 다문화 시대에 다국적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무슨 민족이냐 뭐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요즘 헌법학자들은 별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빼놨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는 거고요. 우리의 기본권은 뭐 저런 것들이 있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롭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평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자유롭게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구속당하지 않고 내 생활은 내가 마음대로 영위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재산권은 노타치야.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또는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나라 또는 마음 놓고 일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그리고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뭐 잘 먹고 잘 살 권리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뭐 사회적 기본권 이제 사회국가 원리 속에서 보장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충 여기 이제 우리가 가지는 자유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그 국가기구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주권이니까 제일 꼭대기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5기관이 있고요. 뭐 각 이제 그 밑에 뭐 요렇게 나누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제일 꼬레비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통령 만날 확률이 더 많을까요? 구청장님 만날 확률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대통령 욕할 기회가 더 많겠습니까? 구청장 욕할 기회가 더 많겠습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왜 저게 맨 밑에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헌법에서 가지는 제일 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꼬레비에 앉아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내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거거든요. 쓰레기 봉투값이 100원 하느냐 200원 하느냐 이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여태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법은요 칼이에요.
칼자루를 내가 잡고 있으면은 나는 안전합니다. 근데 칼자루를 저놈이 잡고 있으면은 나는 불안해요. 그 불안한 모습을 이제 솔로몬이라는 화가가 그린 2부작인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면서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요 할아버지 아들 이 사람의 이 사람은 남편이나 쟤들의 아빠이겠죠. 여기서 재판받고 있는가 봐요. 칼은 여기서 휘두르고 있으니까 이 가족의 모습은 엄청나게 초췌하고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근심만 가득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인데요. 무죄 판결을 받고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친구가 문제였던 모양이죠.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평화를 찾고 미소를 찾고 이 가족은 안정을 찾습니다. 뭐 여기 이제 변호사겠죠. 뭐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인사하기 전에 돈이나 주면 됐을 건데 하여튼 뭐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 한 가족을 잡았다 놓았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의 주인으로 나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주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리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뭐 그런 거잖아요. 실제 오늘 문무일 장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검찰, 경찰 누구 편을 듣기보다는요 이런 거죠. 자유당 그 일제 때부터 자유당 때까지 경찰이 하도 설치되니까 저 경찰 못 믿겠다 해가지고 수사권을 검찰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경찰이 마음대로 안 하고 검찰이 우리를 보호해 줬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한순간 검찰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고통. 실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앞그림에서 이 가족이 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잖아요. 계속 법이라는 거는 그 칼 끝에 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법을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법의 손잡이 그러니까 칼날이 아니라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그 뭡니까 변기 가지고 사잡성어 놀이까지도 했던 겁니다. 요즘 그 뭡니까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휴대폰에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당신 뭐 알고 싶냐고 자꾸 물어봐요. 별로 안 알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뭐 또 그 강아지 복제하는 거 가지고 얼마 전에 보도를 했었죠. 그 이제 황우석 박사 있을 때 인간 복잡해야 그 했을 때 이제 정부가 이거 워낙 좋은 그 발견이다 해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우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우표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한 2달 팔다가 황우석 박사 뭐 어떻게 잘못된 거야 그러는 바람에 쏙 들어가 버린 우표이긴 합니다. 여기 이 장애인의 그 실루엣하고 뭐 이제 뭐 줄기세포 어쩌고 해갖고 나았겠죠, 그죠? 치료가 됐겠죠. 비장애인이 됐을 때의 실루엣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애인도 있고. 그러나 여기는 뭔가 쓸쓸하고 애인도 없는. 근데 요즘 봐봐요. 요즘 학교에 있으면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저도 딸이 둘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시집갈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아예 남 무슨 애 만날 생각도 안 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행복하냐 안 하냐는 장애 여부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그림에 보면 마치 장애인은 뭔가 좀 모자라는, 생활에서 모자라는, 비장애인은 그게 다 채워진 그런 느낌을 줘요. 국가가 우표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알게 모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장애인은 그렇게 국가가 이런 거죠. 장애인은 그냥 쓸쓸하게 살아. 너는 애인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 이야기 그냥 디자인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혹시 그냥 왼손 쓰시는 분? 내가 강의할 때마다 왼손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 이제 왼손 쓰시는 분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게 잘 안 잘라집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가해가 잘못이죠. 근데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법입니다. 거기 보면은 장애라는 거는 내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리가 하나 없거나 뭔가 그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나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 장애예요. 장애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체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년간 고민하면서 법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장애라는 거는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게 장애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단이 되어 있는 바람에 내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장애의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건물에 있는 거죠. 그 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는 자기들은 장애는 내 몸이 아니라 저기 사회 구조에 있는 거야. 건물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국가는 관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법을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웃기지 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장애야. 네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냥 국가가 마음대로 규정을 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이것도 빨리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94년도 사건인데요. 94년 생계보호 기준 사건입니다. 신림동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서 살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제 생활보조금 받고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준 돈이 보니까 이게 답니다. 현금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동대책비,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은 김장회라고 한 6만 원, 1년에 딱 한 번 6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령수당 뭐 이렇게 되고 버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게 아닙니다만 그때는 버스 그 토큰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도비 면제해주고 테레비 뭐 전화요금 면제해주는 요걸 이제 털털 털어보니까 대충 한 달에 9만 5천 원 꼴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도시의 최저 생계비를 따져보니까 한 명 살 때보다 2명 살 때가 1인당 생활비가 덜 들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2명이 살 때 한 명 기준 최저 생계비가 대도시는 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의 절반 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그걸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참여연대가 막 생겨가지고 그 할아버지 사정을 알고 이제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쫓아갔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 헌법에는 아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이 돈 가지고 무슨 인간다운 생활을 하느냐. 하루 세 끼도 못 먹는데 그게 무슨 인간다운 생활이냐.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올려줘라 라고 헌법재판소에 쫓아갔더만은 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럴듯하게 썼는데요. 생계보호 수준이 그러니까 9만 5천 원이라는 게 최저 생계비 19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는 대로 받아 드세요 하고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할아버지 생활은 19만 원짜리가 아니고 9만 5천 원짜리니까 그렇게 사세요라고 한 거죠. 마치 장애가 당신에게 장애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거야. 또는 장애인은 쓸쓸하고 짝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생활이 바로 이제 풀려나가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 헌법은 거창하게 헌법만 보면은 나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실제 법이 운영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뭔가 뒤틀리고 뭔가 좀 갑갑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그러니까 인도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온 동네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은 이거는 나라 잘못은 아니죠. 나라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 나라는 망해야 되지만은 요즘은 국제사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법원, 뭐 여기는 이제 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굶어 죽는데 이쪽에 보니까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문제가 다르죠. 뭔가 이 곡식을 굶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제대로 안 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합니다. 곡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은 적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식량권입니다. 먹을 권리죠. 먹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정부는 혼자 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식량을 배급하고, 여기 좀 이 말은 이게 참 진짜 번역하기가 좀 뭐한데요. 미망인, 그 여성단체에서 자꾸 고치자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왜 적었냐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시집을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딱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식량을 줘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300칼로리 이상 줘라. 그 다음에 그 300칼로리 이상 음식 중에는 반드시 애들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12g 이상 넣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무상 점심을 200일 이상 지급하라. 무상 급식을 실시하라는 거죠. 요 판결하고 이전 판결하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분명히 있거든요. 안 준 거죠. 우리나라는 돈이 있는데도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데, 인도는, 우리보다 못 사는 인도는 뭔가 있으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우리나라도 좀 인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법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입니다. 팍타 준트 세르반다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인데요. 계약은 지켜라, 약속은 지켜라라는 게 법의 가장 중요한 그 명제죠. 이제 그게 이제 신의를 지키라는 말로 나가고요. 모든 법의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헌법을 만들 때 찬성을 했고 또 그 헌법 체제에서 살아가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법 철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합의하지 않은, 아마 그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나는 이번 선거 때 나는 투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그 어떤 거, 바로 그걸 국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헌법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헌법 역사인데요.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헛소리 한다고 지금 길어졌는데요. 그냥 보통 다른 역사는 모르겠는데 헌법에 관한 역사는 이렇게 세 동가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때, 뭐 자유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까지,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군사정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신군부 체제까지, 그리고 87년 이후 민주화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민주화기는 다시 또 중간으로 나눕니다.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IMF 터졌잖아요. 이제 그 전후로 그 국가 운영 체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통상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헌법은 별 볼 일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뭐 그런 거죠. 그 오죽했으면은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조항 하나를 위헌이라고 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무효로 만드는 적이 있거든요. 70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어디까지 나가지고 재떨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등 그런 정도로 헌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못 가졌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국민의 그 입에 오르내리고 또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건 너는 헌법에 어긋나니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사실 요 시기에 아주 특히 아주 그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자도소주라는 말 아십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각 도마다 소주가 있었죠. 인천은 뭐였어요? 금복주인가? 하여튼 저는 부산이라서 대순소주였고요. 그 이제 그 옆에 마산에 가면 무학소주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국회에서 주세법을 개정을 하면서요. 이제 그 술 마시면 세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술 도매상에서 소주를 팔 때는 반드시 자도 소주를 50% 이상 팔도록 해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법안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부산에서 그 뭡니까 진로 소주 같은 것들은 그 뭡니까 식당에서 꽁꽁 숨겨놓고 안 내놨거든요. 단골만 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 법을 만들 때 이제 한참 논의를 하다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만들면 헌법에 위반됩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그게 90년인가 그 뭡니까 95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 헌법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 뭐 어디서도 안 나왔던 게 이때 되면서 이제 헌법이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가 됐던 거죠. 헌법이 이야기된다는 건 뭐냐면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 또는 우리 정부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헌법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거 헌법에 위반돼? 자도소주 조주장 헌법에 위반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도소주를 50% 이상 쓰게 만들면은 진로 먹고 싶은 사람들이 진로를 못 마셔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는 부산에서 대순소주 만드는 공장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은 동시에 부산에서 대순소주를 먹고 아니라 진로소주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보호해야 돼. 이 말하고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 뭡니까 자유당 때는 뭐 통치 수단이 뭐였어요? 주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었고 한편에는 경찰이었고 한편은 깡패였잖아요. 뭐 이정재, 뭐 시라손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뭡니까 공화당 때는 중앙정보부였고 그 뭡니까 민정당 시절에는 안기부 보안사였고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이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또는 헌법이라는 것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헌법을 만들 때 분명히 87년 이제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들이 사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니들이 권력을 나눠 먹는 법이 아니고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군사 정권을 쫓아냈는데요. 실제 현행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이 사람들이 8명이 다였습니다. 8인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군부에서 4명, DJ 쪽에서 2명, YS 쪽에서 2명, 국회의원 8명을 뽑아가지고 그 8명이 밀실에서 만든 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옛날에 있었던 잘못된 규정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실제 이 헌법이 국민을 위한 헌법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는 그런 현상이 좀 더 강한 형태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헌법이 마음에 안 들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온 동네 모여가지고 탄핵하라 해가지고 탄핵을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의 유일한 예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것이 이게 나라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어요. 뭐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관계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이게 나라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으면은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저 세종로 저기 뭐 큰 길거리에서 우리 촛불 들 때는 분명히 우리는 이겼는데, 막상 그러고 나서 미술을 지으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직장에 가보니 나는 여전히 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뭔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은 권력의 대표자들, 뭐 박근혜 정부와 그 추종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뭘 하든 잘했든 잘못했든 여전히 나는 직장에 가가지고는 상사 명예 꼼짝도 못 해야 되고요. 그죠? 집에 오면은 깝깝하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 때리면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그거 이제 그 뭡니까? 뭐 남이 쓴 거를 그냥 뺏겨 왔는데요. 광장에서는 이겼는데 왜 일상은 여전히 깝깝한가? 그 일상을 좀 틀어보자 하고 나왔던 게 지난날 그 헌법 개정 논의입니다. 1980년도에 이제 베네수엘라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굽니까? 저 차베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영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때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제일 폼 잡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제일 큰 산업이 뭡니까? 사실 이제 석유가 세계 매장량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라고 그러죠. 질이 조금 낮아서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석유를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치가 부패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하고 협잡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국민들한테 혁명 공약을 내세웁니다.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30개 조문밖에 안 되지만은 저기는 한 400개 조문 돼요. 조문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그 긴 거를 저 조그마한 책에 넣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죠. 혁명 공약이 뭐냐면은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도 아니고요. 헌법을 바꾸자였습니다. 나라를 바꾸자. 나라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헌법이 바뀌면 우리 생활이 바뀐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뭘 하냐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면은 헌법이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모아오라고 그랬어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주로 주부들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옵니다.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대가를 못 받는 노동이 가사노동이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해주죠. 한이 맺힌 그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래가지고 안을 만든 게 이거죠. 국가는 가사노동이 경제행위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국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가사노동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요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따라서 국가는 가정주부에게,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 뭐 이런 사대보험, 우리말로 하면은 사회보장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인디아 이야기도 했는데, 미망인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 전업주부로 있다가 막 그냥 이혼했다고 합시다. 남편이 떠나갔어요. 뭐 먹고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너 그동안 가사노동 열심히 했지? 8개월 이상만 전업주부로 있으면은 4대 보험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업수당부터 시작을 하고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망했어요. 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자기들이 평소에 한이 맺힌 거를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헌법 개정할 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 보호를 받는 거죠. 요거는 또 다른 측면,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결말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뭐 너 불법 파업했지, 뭐 파업 절차 위반했지, 그러니까 너는 업무방해죄로 몇 년, 그 사장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뭐 손해배상 50억 100억, 월급쟁이가 50억 100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당했나 봐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규정을 만들면 이런 게 만듭니다. MMO 하면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라. 이 파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MMO 하면은 누가 봐도 불법이면 처벌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MMO 할 때는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결정해라. 그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이런 조항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지난 재작년에 그랬죠.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참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우리 사회 각곳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헌법 개정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그림은 없네요. 그거였죠. 그 뭡니까? 국회에서는 뭐 그러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대통령제로 갈 거냐,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뭐 또는 혼합형으로 할 거냐. 물어봅시다.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하고 그렇게 바뀌면은 여러분 호주머니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냥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은 300명 국회의원이 가져가느냐, 그건 문제지. 우리 호주머니하고 관계없거든요. 우리 호주머니에 관계가 있는 뭔가를 만들려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랬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여러분 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었죠. 그냥 자기들끼리만 싸웠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헌법을 바꾼다면은 실제 우리 생활, 헌법을 바꿔서 우리 생활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글자가 하나 바뀌면은 그만큼 내 생활도 바뀌어서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위한 헌법 개정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많은데요. 그냥 시간 급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이 이제 나옵니다. 헌법을 바꾼다고 했을 때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도 바꿔야 된다. 왜 지방자치가 바뀌어야 됩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헌법 개정할 때 가장 큰 화두가 분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한다. 그래서 이거 쪼개자. 그거 쪼개는 방법이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원 내각제로 가면은요, 한 명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300명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리예요. 그 권력 앞에서는.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당 부분을 지방 분권으로 해가 지방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상당한 권력 중에 권력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줘야 돼요. 국민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나는 간섭 안 할게. 바로 그렇게 하는 순간 대통령 권력은 줄어들거든요. 대통령이 일일이 시시콜콜 오만 거 다 간섭하고, 뭐 옛날처럼 대통령이 그 연극 공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돈 나눠주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이런 거 털어버리는 게 분권이거든요. 분권의 핵심은 그게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 분권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를 민주화한다는 점에서도 지방 분권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만날 기회보다는 구청장 만날 기회가 더 많아요. 내 억울한 걸 풀어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우리나라의 귀신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 밤 돼서 귀신 이야기해도 되겠다. 옛날 이야기 귀신 뭐 이야기 들으면은 꼭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지가 억울할 때. 우리나라 귀신은 원기거든요. 억울할 때 하늘나라 못 가고 귀신에서 떠돌다가 그러다가 동네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은 밤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간땡이 큰 원님은 그냥 너 누구냐 하고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 원 풀어주고 그 덕에 자기는 정승까지 되고, 간땡이 작은 원님은 그냥 그대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 이 귀신이 임금님한테는 못 가겠죠, 설마.
천하 차이니까 어쨌든 원님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점에서 옛날부터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는 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라는 거는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결정돼야 될 것이 지방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지. 이거를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가 결정해버리면은 지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참 저는 답답한 게요. 이런 게 있죠. 그 뭡니까? 포천 이동갈비 아세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97년에 이제 그 근대 돼가지고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이사 와가지고 제일 부지런히 갔던 데가 저는 이제 그 노원구에 살았는데 서울 북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거기 이제 틈만 나면은 이동갈비 먹으러 갔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주변 뒤로 4차선 국도가 뚫립니다. 그렇게 폭삭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국도가 그 앞으로 조그마한 골목길이 지나가니까 차를 몰고 거기 가서 먹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4차선 도로 속에 바로 가평초를 넘어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먹잖아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여기 이제 뭐냐면은 어떤 지방의 문제에 지방 의견을 듣지 않고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대고 쭉 끄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아주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바로 그것들을 지방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지방자치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이제 제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 망원시장 서울에 망원시장 하면은 그 뭡니까 홈플러스하고 싸우기로 유명한 시장인데요. 거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 단체들이 이제 뭐 그 활약을 했던 건데요. 재래시장에 가면은 노점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좌판을 깔고 이제 보통 이제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뭐 어깨,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죠. 근데 병원에는 못 가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려면 좌판을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회가 고민하다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합니다. 보건소가 술에다가 청진기, 뭐 주사기,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싣고 의사하고 간호사 몇 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끌고 시장을 한 바퀴 뺑 돌아요. 그게 이제 건강수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앉아 있다가 그 의사가 지나가면은 나 어깨 아파요. 그러면은 진찰도 하고 콧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청진기도 되고 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면 파스 같은 건 바로 붙여주고 안 그러면 처방전 써주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들이 있어서 안 되니까 몇 월 며칠 날 와라 또는 어느 유명한 병원에 가라 소개돼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뭡니까 시장 상인들 중에 어쨌든 뭐 다 치료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동네의 문제는 그 동네에서 협의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보사부가 입을 대면은 보건복지가 입을 대면은요 어떻게 진료 행위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바깥에서 하느냐고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뭔가 좀 편리를 보호하면서 하는 건데 국가가 나서면은 그런 식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방에서 그 지역의 특유한 문제는 지방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동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결정할 수 있고 제일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맡기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 지방자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적었습니다만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결정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 이게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이 가지는 권리거든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헌법재판소는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주민이 자기 저 동네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법률에서 이 문제는 너희들이 결정해라고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국회가 지방자치법만 바꾸면은 지금에서부터 180도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자루를 국회가 쥐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기본권이 아니라는 건 그게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기본권이면은 국회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해줘야지 마음대로 뺏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지역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는 기본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법이 안 바뀌면은 지방자치의 모습은 원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맨날 그 중앙정부 눈치나 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현행 헌법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여기 생깁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무죄 판결 받은 도지사가 옛날에 시장할 때 청년수당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막았잖아요. 네가 왜 하냐. 서울시장이 또 역시 청년수당 비슷한 거 청년들 요즘 불쌍하니까 돈 좀 주겠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막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냐. 근데 그거는 지방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의 청년들이 어려우면은 지방이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있으면 나눠주는 게 맞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바로 이런 규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이 만들거든요. 법은 국회가 만들고 시행령 같은 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들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국회나 대통령이 정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만 놀게 돼 있죠.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구성 같은 것들도 법률로 정합니다. 이런 게 있죠. 저도 들은 건데요. 울릉군이죠, 그죠? 주민 몇 명이에요? 2만 명인가 그래요. 그럼 의회 만들고 의회에서 구청장을 뽑아도 될 거 아니에요. 일이 간단하니까 꼭 구청장 따로 두고 의원 따로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월급 주고 그러느니 그냥 한꺼번에 다 하게 해도 되죠. 근데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법에서 꼭 나눠라라고 그러는 거죠. 의회 따로 두고, 의회는 헌법에서 두라고 했으니까 둘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당을 두고 그 당은 주민들이 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는 거죠. 헌법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그런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87년 현행 헌법이 아주 좋은 헌법 민주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48년 체제, 그러니까 1948년에 만드는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문제를 우리끼리 결정하려면은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현재는 지방자치 제도는 제도 보장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저게 뭐냐면은 국회가 법률로서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라는 거는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은 그 내용은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그걸 통해서 정한다. 국회가 칼자루 쥐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대통령 개정안도 그렇고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도 그렇고 재작년에 나왔던 모든 헌법 개정안이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권이라는 거는 기본권이다. 국민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대한도로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제1조에다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거기다 조문 하나 더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중앙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나라다.
이제 그런 거 하나 집어넣자. 그리고 이제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쭉 나오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대통령안은 조금 미흡해요. 기본권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방자치의 기본 틀부터 바꿀 필요가 있고요. 제일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제6의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5개가 있죠. 뭐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맛보고 하는 건데요. 거기 플러스 또 다른 감각이 6이죠. 돈이죠. 돈이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6의 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방 분권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의 문제입니다. 부평구청장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희 학교가 있는 데가 광진구거든요. 강 하나만 건너면은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광진구는 그래도 강남 이쪽에 있으니까 잘 사는 동네겠지.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광진구 주민 탁구 회원이에요. 근데 광진구엔 탁구 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광진구청장한테 쳐들어갔거든요. 탁구장 하나 지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광진구청장이 하는 말이 옛날 구청장입니다. 사람들은 광진구가 부자구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그 구 안에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커다란 대학이 그것도 건국대하고 세종대가 있거든요.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워크힐이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세가 안 들어온대요. 재산세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구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못 지어줍니다. 그래요.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 해에 지어주긴 했습니다. 돈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은 재산세 정도 되는 이런 돈 몇 푼만 지방에서 걷어가지고 쓰고 기껏 이제 주민들 건강 회복해가지고 그 담배 피는 세 그거 조금 걷어가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돈은 국가가 다 걷어갑니다. 그래놓고 이제 지방에서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국가가 생색 내면서 주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도로 하나 놓고 싶다. 그럼 구청장님 어디 쫓아갑니까? 부평구 구의회 가가지고 이 돈 이렇게 쓸게라고 사정 안 하잖아요. 국회에도 안 가요. 재정경제부에 예산 편성하는 과장이나 요 수준에 가요. 몇십억 받아오는 거거든요. 안 주면은 아무리 중요한 길이라도 못 만들잖아요. 이런 상황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조세권 자체를 바꿔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독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세, 그러니까 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거는 지방에서 걷어가요. 그래서 지방에서 씁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거둘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관세예요. 관세 같은 것들은 무역하면서 이제 수입할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지역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가져가요. 특허세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작권에 관련된 거, 뭐 책 하나 냈을 때 인쇄 얼마가 세금 받아가는 거, 그런 거는 국가가 가져가라는 거죠. 법률을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발의 안 하면은 아무리 그 소중한 그 필요한 법률이라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국민들이 발의해서 만들자. 또 중요한 그 국가 정책이나 또는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심의회가 통과를 안 시키면은 주민들이 투표해가 통과시키자. 그게 이제 국민투표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 안 듣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투표가 쫓아내버리자. 이제 그 제도인데요. 이게 지방자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이 인천은 그들도 보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저거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이제 저 정도 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80만 명 정도 되죠. 800만 명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직전선거 투표권자가 보통 이제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400만, 한 800만 되겠네요. 800만 명 정도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20분의 1은 너무 많아요. 어쨌든 100만이든 200만이든
이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인천 주민들이 똘똘똘똘 뭉치면 100만 표, 200만 표를 모으죠. 그죠? 서명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 보고 심의해라고 넘겨줄 수 있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의결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인천 주민들이 안산시 뭐 이런 경기도 주민들 막 꼬드겨 가지고 국민 투표할 때 전부 다 찬성 투표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법 같은 경우에도 뭐 법관한테 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별로인데요. 이제 지방 분권하고 관련된 사법제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배심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인천지방법원 판사들은 인천 사람 아니죠. 인천 사람도 있겠지만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발령은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다 발령 내려요. 그렇게 인천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범죄인데 지방에 가면 엄청나게 큰 범죄인 것도 있죠. 제가요, 부산에서 촌놈으로 있다가 이제 77년도에 대학 간다고 서울에 2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엄청나게 쇼크 먹은 사건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왔으면 그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어린이 대공원이잖아요. 갔더만은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요. 저 그거 쇼크 먹고 한동안 입을 못 다물었거든요. 그 지역 차이가 그만큼 나거든요. 지금 또 안동 가면은 부부가 나란히 가면은 혼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부인은 한 2, 3m 뒤에 떨어져가 따라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지역마다 그 지역에 특별하게 뭐 판단을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배심제가 도입이 되면은 배심은 주민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 배심해 하고 할당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 뽑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유죄 무죄 따지거나 저 사람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원고 승소를 할 거냐 피고 승소를 할 것이냐 주민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법 재판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심제도는 재판의 민주화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지방 분권에 의한 재판 제도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도만큼 유무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이거는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헌법 만드는 거 실제 그래요. 여태까지 보면 국회가 자기들끼리 다 만든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국회 만든다 뭐 촛불 정부다 해놔놓고 헌법 개정은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투덜투덜 하는데요. 참 이 나라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이제 맨날 오로라 보고 뭐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이제 44년에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맨날 고기 잡고 있다가 이 정부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고기 잡아가 언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니다. 전 세계 은행이요 다 모여라.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은행들을 다 모으고 오만 혜택을 다 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 은행에 자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집어던지고 배는 팔아버리고 회사원 가가지고 따뜻한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수입도 좋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문제는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뭐 엔론 사건 터지고 이때 전 세계가 휘청했잖아요. 은행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은행은 망했으니까 직장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려니까 배는 없고 배는 팔아먹었으니까 그리고 또 앉아서 일하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가려면 얼마나 얼씬스러워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치 우리처럼 촛불 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촛불 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들고 나왔대요? 후라이팬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팬 리볼루션, 프라이팬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라이팬 왜 들고 나왔대요? 저거는 그거잖아요.
아무리 두드리고도 안 부서지죠, 그죠? 시끄럽고, 이제 이걸 두드리면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헌법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헌법을 바꾸는데요. 엄청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뭐냐면은 헌법 제정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국민들이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헌법 개정안 다 가져와. 그렇게 하고 그 헌법 개정안 모이는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은 그 압축이 된 걸 가지고 헌법 조문을 만들고 조문을 만든 걸 다시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장은 이런 요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국민투표로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는 바람에 실제 통과는 못 됐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나라 헌법 개정 과정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은 전 세계가 칭찬하는 과정입니다. 주민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민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 주민들한테 다 맡겨서 하는 보통 아웃소싱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맡긴 거죠. 대중들한테. 그래가지고 헌법을 만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런 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방자치 같은 것들은 좀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만들죠. 대통령이 만들고 국회가 만들면은요, 항상 자기 권력 가지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야 어떻게 되든 내 권력 보장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공약에 정보 경찰은 없애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제 결론인데요.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후 해가지고 헌법 바꾸자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또는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에 빠질 정도, 그러니까 지금 2년 끝났으니까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 되면 또 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틀림없이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하자고 그럴 거거든요.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 바꾸자 그러면 자기는 레임덕에 더 빠지니까 그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그래 헌법을 바꾸자. 그런데 헌법은 우리가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지방 분권이고 내 생활이고 제대로 보장 안 될 거예요. 87년에 그랬잖아요. 민주항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확 뒤집어 놨는데 결국 헌법은 자기들끼리 바꿔가지고 자기들 좋은 거 다 해버렸거든요. 넘겨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아이슬란드 사람들처럼 또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저 남미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헌법의 개정이라는 거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거, 그걸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됐는데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할게요. 네.